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는 동양 사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역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고. 근데 알고 보니까 쉬워요. 그래서 역경을 별명이 간역이다. 간단한 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경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고 관심 있으면 더 공부를 하시기 바라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경하면 점치는 책으로 하는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동양 철학을 논하려면 이제 역경을 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 철학을 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재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도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신화 시대가 있었죠. 신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신화 시대는 이제 인간과 자연이 또 신이 하나 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신을 섬기며 살았죠. 근데 이제 이때에 섬긴 것은 주로 여러 가지 뭐 동물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나무나 바위나 무슨 물 같은 걸 섬겼었는데 이제 이것이 맨 마지막에 단계에 가서는 제일 높은 신인데 태양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태양을. 태양이 10개가 있다. 10개.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정신인데 이게 10개인데 이 태양도 10개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불병정 이렇게 시작하는 10개가 가불병정 이런 태양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그럼 그 태양의 밑에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족속. 여기서 이제 왕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각 해에는 이제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이제 나머지를 통치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태양이 인격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천이 된다. 하늘 천이 되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천신이 되죠. 천신. 그래서 인격을 갖게 되니까 인격성을 갖게 되니까 결국 이제 천신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천명이 되는 거예요. 천명.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 발전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맨 마지막에 가면 동양 철학은 천리가 됩니다. 천리가. 이 철학이 되고 천이 빠지면서 이만 남죠. 이게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성에는 미가 있다. 이게 주자의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가 이제 중국의 유학을 완성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천명을 이제 어떻게 알 건가? 그래서 이 천명을 무엇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하는 게 과제죠. 천명을 아는 사람 대표가 왕입니다. 세상에서는.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별자리를 보는 거죠. 별자리를 보고, 두 번째는 기후를 보고, 세 번째는 땅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을 살피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데 처음에는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그 푸란의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북을 오래 묵은 거북이에 등 껍질만 떼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 이제 여기가 타면서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뭐.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 천명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모양이 주로 나왔다 이런 게 하고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 뭐 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대개가 어떤 운세더라 이런 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노릇 모양을 다 따져보니까 되게 8개가 나오잖아요. 8개. 더 이상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천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명이 뭐냐를 이제 각자가 이제 왕마다 뭐 하원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뭐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천명이 뭐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걸 그대로 이제 실천했죠. 그것을 지행합의라고 해요. 지행합의. 천명을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고 났을 때, 그, 천명이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 많아졌겠죠. 뭐 왕들마다 뭐 전쟁이다, 뭐 또 가뭄이다, 또는 뭐 무슨 또 전염병이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갖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천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하나씩 내가 볼 때 이렇다 그랬고 이게 천명 아는 것을 지행합의를 한 거예요. 지행합의라면 이걸 덕이라고 했다. 나라를 덕으로 치를 잘하는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니까 천명이 너무 많아요. 춘추 전국시대에 오면서 이 천명들을 꿰뚫어가지고 이 하나의 핵심이 뭐냐? 천명의 핵심. 그렇게 해서 사상가가 나옵니다. 사상가가. 그래서 이 전의 왕들은 직접 천신으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실천했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직접 받을 필요 없이 옛날에 받아놓은 천명을 공부를 통해서 정리한 거죠. 인이 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이 뭐냐면 인이라는 이 공자죠. 천명을 공부를 다 해갖고 관통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인이더라. 결국 왕은 인으로 가지고, 우리가 잡이라고 걸고 사랑이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인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도 통치하고 자연을 통치하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보면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왕들, 성인들은 천명을 직접 받았지만은 나는 공부를 통해서 천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은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으로 규정을 하고 나니까, 근데 규정이라는 게 항상 문제죠? 인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의가 필요하다. 인의. 인도 중요하지만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개념 갖고는 안 된다. 또 한지자 같은 경우는 예만 이렇게 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법을 붙여가지고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상이 나오면서 춘추 전국시대에 그런 이제 많은 사상이 동양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천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논어도 나오고 맹자도 나오고 한비자도 나오고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대뜸 논어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어 비주얼 다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많은 사상이 나오고 지난번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이걸 도로 파악하는 거죠. 하나를 규정하지 말자. 규정하는 순간에 천명은 그르친다. 도가 도는 비상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를 도라고 규정하는 순간 어떻게 인으로만 천명을 규정할 수 있겠냐. 또 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천명은 그때그때 그냥 거기에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자 사상이 가장 이 주역에 가깝게 돼 있어요. 주역에 가깝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오늘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구조에서 딱 생겼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계속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또 생각을 붙이고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체계적인 그런 학문의 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명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 주역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한 거니까 전체적인 이해를 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제가 주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조금 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보내드린 텍스트를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풍울한 글 보니까 너무 날림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중국 철학사를 정리할 때 칸트적인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점서에 가까운 이 주역은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신비적인 거니까 아주 너무 현찮게 다뤄놨어요. 근데 요즘에 인기가 많은가 봐, 이 주역이. 왜냐면 제가 주역에 책을 꽤 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쭉 본 다음에 요 정도만 보면 되지 뭐 더 이상 볼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사놨던 책 4권을 그 컨셉방에 올려놨어요. 근데 하루 한 데서 팔려서 3권이. 약간 비싸게 내놨거든? 그래서 3권이 4만 원인데 대뜸 돈을 보내왔어요. 사겠다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이 점대에 관심이 많은가. 다른 책은 잘 안 나갔는데 그렇게 팔리는 거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일종의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론입니다. 동양의 우주론. 그래서 자연을 갖다가 또 우주라고도 볼 수 있고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같은 얘기죠. 근데 주역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괴를 그랬어요. 8괴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이 그게 뭐 주역을 앞으로 전공하지 않더라도 꼭 이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우선 아까 읽은 것처럼 거북이 뚜껑을 등깍지를 따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불에 태우다 보면 옆에 이제 이런 모양이 당연히 딱딱하니까 생기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되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그 자연현상이나 세상이 바뀌더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쭉 내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따져보니까 딱 8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반대에 보면 끊어진 거예요. 3개가. 이쪽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요 위에가 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끊어져 있고 2개는 붙어 있고. 또 반대로 되겠죠? 여기가 붙어 있고 2개가 끊어져 있고. 여기가. 여기가 2개가 끊어져 있고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 보면은 2개가 끊어져 있고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는 하나가 끊어져 있고 2개가 붙어 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점을. 여기다 점을 쳐줄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건이라고 그러네요. 건인데 이게 이제 천이에요. 하늘이에요. 천. 이게 잘 안 보이죠? 다시 그려야겠다. 저도 그릴 때 지금 여러분 난조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동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점은 안 치더라도. 자, 우선은 이렇게 3개 붙어 있고 여기가 3개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그려보면 쉬워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떨어져 있고, 여기가 떨어져 가운데 붙어 있고, 반대예요, 반대. 또 여기는 하나가 떨어져 있고, 저기가 떨어져 있고, 여기는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여기는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여기는 붙어 있고,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아니, 두 개가 떨어져 있고, 하나 붙어 있고. 맞나? 아,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죠? 이걸 이제 건이라고 그러면 건이라고 그러고, 하늘천, 하늘. 이게 곤이라고 그러고, 이게 땅이, 집. 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택이라고 해서 못이에요. 그러니까 물, 강물이나 연못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태라고 그러고, 택이라고 그러고, 택. 그 다음에 이건 간이라고 그러는데, 간이라고 그러는데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리라고 그러는데, 리라고 그러고, 이건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이건 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달. 이것은 이제 진이라고 그러는데, 진. 이건 우레. 이 진이라고 그러고, 이건 우레. 레자, 뇌. 그리고 이제 손이라고 그래요, 손. 이건 이제 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람풍. 바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1, 2, 3, 4, 이것도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말하자면 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8개예요. 복희 8개. 복희 8개. 복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북이 등딱지를 계속 태워보니까 요런 모양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보면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구상한 건 뭐냐면 이건 입체입니다. 입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할 때 우주 안에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주 안에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8개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해와 달, 그리고 산과 바다나 강물, 그리고 우레, 천둥, 번개 같은 우레와 바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주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속에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우주가 있는데, 뭐 지구라고 적혔죠. 그 속에 8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게 계속 변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추니까 옷을 더 입고 오잖아. 오늘도 이제 추니까 옷을 껴입고 왔거든요. 여기 더우니까 또 옷을 벗어야죠.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낮이 되면은 깨잖아요. 밤이 되면 자고. 또 물가에 가면은 이제 물의 영향을 받고, 또 산에 가면 산의 영향을 받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힘들고, 또 물에 가면 또 그 분위기에 취하게 되고, 다 다르게. 그래, 이런 요소 안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자기도 그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주역의 철학이자 우주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욕탕 같은 데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은 사람이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목욕물이 흔들리거든. 그럼 내가 떠서 한번 흔들어요. 도저히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몸의 움직임. 또 바다에 마찬가지예요.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다고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이 해류에 따라 움직이는데 자기가 거기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우주의 속에서 나도 끊임없이 변한다. 내가 어릴 때하고 지금 나이가 좀 다르거든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 힘들어. 이번에도 버스를 타고 매일방에서 상해를 가는데 그 장민이가 이제 제 애기를 데려갔어요. 지금 또 여동생 뭐 사이가 남편하고 안 좋아서 친정에 와 있는데 걔도 또 애기 데려가고. 근데 표를 끊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젊은 여자 둘하고 애기하고 노인 하나 끊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충격적이더라고. 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재밌어. 10시간 가는데 나는 죽겠더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자기도 나이와 또 성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른 것처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그 구성 요소 안에 자기도 끊임없이 변하면서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구체거든요. 이게 이 동그란 이런 구성체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4방위가 있습니다. 방위가 이 안에 네모를 치면은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동일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주의 상태가 어떤 형태로 좀 변하게 잘 알지 못해. 어떤 상태인지.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하고 또 여기 안 오고 저 지붕 고치고 있는 이성훈 목사하고 또 중국 가서 강의하고 있는 조수성 목사하고는 똑같은 우주의 상태인데도 전혀 다르잖아요.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걸 방이라고 해요. 방.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분위기 속에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하고 또 저 뒤에 있는 노선 목사님하고 자리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저 뒤에 또 온풍기 나오니까 저쪽 온도하고 여기 또 다르잖아요. 또 들리는 것도 여기 가까운 그 먼 데도 다르거든. 쳐다보는 것도 여기는 쳐다보는 각도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는 내려보거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따져가지고 자기 현재 좌표를 알아내는 거예요. 좌표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상태가 어디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다음 것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이 약간 미신화돼서 미신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점을 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이 우주 가운데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쳐보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주역을 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과학적. 아주 철저한 과학적. 근데 뭐가 미신적이냐면 내가 있는 현재의 좌표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내서 찾아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도구, 도구가 여러 개 써요. 근데 이렇게 거북 껍질을, 거북이 어디서 잡겠어요, 이제?
천연 기념물이 잡았다는 그렇게 하죠. 잡을 수가 없고 한두 마리 잡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뭐 동전을 갖고 하기도 하고 무슨 젓가락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하기도 하고 또는 화투짝 갖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점괘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이게 미신적이야. 그게 미신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지신명이 있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괘가 잘 뽑아지게 하면 그게 종교적이잖아요. 그게 미신적이에요. 그러나 이걸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딱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자신의 현재 우주 안에서의 위치를 찾고 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데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평면도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평면도가 아니고 입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팔계도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제 복희라는 사람이 팔계도를 그렸고, 그 다음 문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렸고, 또 그전에는 이 주역 이전에 규장력이라는 것도 있었고, 연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없어졌고요. 전해지는 것은 이제 주나라 때 문왕이 그린 주역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나왔습니다. 정역이라고 제가 사는 그 시골 고향이 연산입니다. 그래서 연산하고 그 연산역하고 똑같아요. 그 연산역을 찾았다는 거지. 우리 선조 중에 김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부라고. 그 사람이 그 계룡산 국사봉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이제 후천 이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개벽한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하는 걸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형이라고 해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사람들은 그런 거 찾으면 좋아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정역 신학, 주역 신학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이렇게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학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것의 이제 기본을 가지고 여기다가 말하자면 다양한 걸 집어넣습니다. 육식갑자도 집어넣고 또 풍수지리도 집어넣고 음양 오행도 집어넣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점치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바라고 이 복희 8개는 꼭 알아둬야 돼요. 교양이라고 꼭 알고 있어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을 2번 읽었습니다. 남혜근이라는 분이 쓴 접서라고 주역 강의 읽었는데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역에 대해서 가장 아주 훌륭한 그런 주석을 단사한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50세부터 주역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50살 넘은 사람은 이제 지금 시작이 못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냐면 미편삼절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대나무, 책자가 보면 이게 대나무 쪼개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대나무거든. 여기 깬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실로 깼단 말이에요. 요게 세 번 달아서 떨어질 만큼 읽었다고 합니다. 주역. 그래서 위편삼절이라는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런 말이 이제 고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70세에 가서 뚫었다는 거예요, 주역. 그 괴사전을 썼어요, 괴사전. 괴사전이 나왔잖아요. 이걸 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석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를 가장 많이 한 다음에 중요하게 본 건 건과 곤, 이 하늘과 땅, 이 양과 음을 꿰뚫으면 주역을 꿰뚫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양의 조화, 이게 가장 큰 여기서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안에서 그건 해와 달과도 다른 음과 양, 눈에 보이지 않는 음양의 조화가 가장 크다. 그걸 잘 이해하면 주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재미로.
제가 이번에 미문신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그 김장로님 딸내미가 한 몇 년 있었는데 아주 건강이 안 좋아요. 주역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주역의 입장에서 따져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가면 바로 옆에 장강입니다. 장강. 큰 양쯔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아주 음습해. 근데 이 미문신학교가 있는 바로 옆에 또 꽤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를 양어장이 큰 게 있단 말이에요. 낚시터 양어장. 네. 그러니까 그쪽은 음기가 강해. 물은 음이잖아요. 물은 음이야. 음기 강한데 또 미문신학교 안에 그냥 반이 이 주역을 공부 안 해가지고 연못을 내는 연못. 음이 세 가지가 겹친 거예요. 그런데다가 얘는 또 이렇게 강의실은 남쪽에서 햇빛이 엄청 좋아요. 더워.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 독도 건너 뒤쪽에는 추워요. 강의할 때는 벗고 있다가 거기 가면 온털 파카 입고 앉아있어야 돼. 근데 얘는 뒤쪽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4개가 겹친 거예요. 양쯔강이 있죠. 옆에 낚시터가 있죠. 그 안에다가 또 연못을 팠죠. 음다리에 있으니까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 아파트에서 걔 이번에 가면은 양달 쪽으로 가서 방을 쓰라고 하라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황 선생이 이 주역을 알았더라면 연못을 팔 때 바위를 많이 하잖아요. 바위. 그리고 방에도 이제 어떤 수석 같은 걸 갖다 놔야지.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방에다가 어항, 거기 물고기다 어항 갖다 놓는데 그건 완전히 쥐약이야, 쥐약.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저울처럼, 평형 저울처럼 잘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할 때, 목사님이 이제, 따라서 하든 안 하든 자유지만은, 딱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여성들이 90%야. 남자는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순서를 남자는 많이 가요. 그리고 남성 중창단을 찬성을 시켜요. 음양의 조화가 그날 분위기가.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성을 좋아하니까 남자가 못하는 나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잘 친다. 그런 걸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곤을 잘 맞추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노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노선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 왜냐하면 노선 목사님 목회하는 장소를 가보면 언덕 위에 있어요. 햇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는 이제 음인데 분위기가 양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좀 세신 분인데 이제 싱글로 사시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매일 싸우지만 아버지가 있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 양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죠. 부딪히라고 네? 그러니까 안 부딪혀요. 아니 안 부딪히든 같이 있다는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다가 또 미남들하고 매일 한 주에 한 번은 여기로 왔다 버스를 같이 타고 계속 남자분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에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방도 남쪽에 커튼 내리지 말고 가능하면 하고 또 집안에다가 음양의 조화를 생각해서 자기 집이 또 북쪽에 창이 있으면은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음이기가 강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따지면은 이 집은 여기 식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집이죠. 근데다가 또 이렇게 좀 차단해 놓으면 양기가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수지리로 가면은 그 서울이 전 세계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명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그 바위산이 굉장히 양기가 강한 거예요. 그 북한산을 보면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양기가 강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앞에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다른 산들이 있어갖고 남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이 조화가 잘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아름답게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양기가 강한 백두산인데 백두산 천지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맞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영험한 느낌 같은 게 있다. 그런 거고, 여러분 호기심을 제가 자극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되게 알았죠? 이건 이제 1, 2, 3, 4, 5, 6, 7, 8 기억해 놓으면 일단 교재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 우리하고 이제 미국은 음양이 서로 이렇게 통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이제 주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미신을 빼면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제 여기 또 한국이 있고 여기 북한이 있고 남한, 북한.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서로 상극 관계지만 여기는 양입니다. 여기는 음이고.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은 굉장히 강하죠. 또 북한도 강하고.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불을 갖고 있어요. 불. 원자폭탄. 서로 싸우면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빼놓고 지네들끼리 얘기를 하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서로 막 부닥치면 한국은 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800억 달러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서 이제 여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중국도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미국이 뭐 가서 또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지금 방문 중에 있는데 굉장히 여성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성향도 그렇고 지금 이제 힘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양이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이렇게 친한 겁니다. 사실은 소련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제 음양이 조화가 다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잘 안 납니다. 그 보이지 않게 이제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친한 것 같지 말고 중국하고 남한하고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를 보면 이제 같은 편이고 여기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이제 많이 풀렸다고 그러죠? 많이 풀려요. 여기는 어떻게든 뭉쳐야 살아야 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전 세계에서 여기에서 가장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싸웁니다.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전 세계는 한국과 북한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뜨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주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싸우면서도 이 남한하고 중국은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친해져야 힘의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서로가 지금보다 그 음양의 조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에너지가 여기서 막 충돌하면서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이때 심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 맞아 떨어져요. 우리 이제 목사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목사님을 내가 점을 쳐줄게. 그래서 이제 이건 점을 이렇게 점괘를 뽑지 않고 주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남편이 없으니까 음기가 강한 음쪽이 강하다. 근데 교인 중에 남자가 많은 그런데 남자가 별로 없으면 또 음이 강한.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드는 교회에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음이 또 강한 거죠. 또 목사님 방이 양달 쪽에 있어요? 음달 쪽에 있어요? 남쪽. 그건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목사님은 양기가 많이 필요해요, 양이.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 좋겠지만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자기네 지방에서 남자들만 거의 다 모이고 여자 혼자 모이는데 나간다고. 가서 앉아. 기어있어 어서 있고. 그렇지. 거기서 양기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라는 꼭 결혼해서 살아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오면 거의 남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도 그것이 건강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도 이 목사님 자체가 굉장히 음기가 많기 때문에 이 몸이 안 먹어도 살이 찌는 형태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방에도 무슨 어항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돌 같은 걸 주워놓고 이렇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도 또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음기를 좀 낮추고 그런 것을 이제 골라서 먹으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봤을 때 굉장히 음기가 강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건강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걷기 하기보다는 햇빛이 좋을 때 선크림을 쓰고 밖에 나와서 걸어서 이 양기를 보충하는 노력을 해보시면은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가능하면 한 달 휴가를 받아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해변에 걷는 걸 배우면은 건강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 철학적인 말하면 카오스 무스예요. 카오스 무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카오스인데 거기 코스모스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사이젠더그라는 사람이 평생을 이 연구를 하면서 그걸 찾아낸 건 불확정성. 모든 것은 불확정성. 그래서 이런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게 아주 미립자, 지난주에 우리 소립자를 봤는데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카오스예요. 근데 크게 보니까 카오스 속에도 뭔가 코스모스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해류라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카오스야. 근데 크게 보면 하여튼 이게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름이면 어느 해류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뭔가 원칙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야. 또 공기도 말이죠. 이게 끊임없이 기후가 변한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 했다 안 온다 했다. 뭐 지금도 비 온다고 나오면 맞출 수가 없는 거지. 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지구 안에서 본다면 지구 안에서 크게 보면 겨울에는 찬바람이 오고 여름에는 tat자바람 뭔가 있는데 법칙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을 때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한테 가면 그래 카오스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그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걸 최초로 시도한 게 바로 이제 이 주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대 과학 기술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멋진 구상인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좌표를 뽑는 게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젓가락 같은 걸 뽑아가지고 내가 여기 그 뽑힌 걸 가지고 현재 우주의 상태와 내가 있는 상태를 어떻게 알아맞추냐 이거지. 그걸 어떻게 절대화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만 뽑을 수 있다고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굉장히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김지성 목사님도 보면은 아들을 되게 좋아해. 그런데 또 곽인 목사님 보면 딸 바보야. 딸만 얘기 나오면 벌써 얼굴이 벌써 웃잖아, 이렇게. 웃음이 나와. 근데 음양이 좋아하거든, 음양이 좋아.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며느리 이뻐합니다. 아니, 똑같을 거예요. 며느리 이뻐하고. 또 장모들은 사위를 또 이뻐해요. 우리 사람은 사위가. 나는 안 주는데 사위한테 자꾸 갖다 줘. 뭘. 그래갖고 사위가 뭐 어쩌다니, 뭐 인상이 요즘에 뭐 피곤해 보인다는 거, 뭐 살이 쪘다는 거, 그래갖고 갖다 주려고 그렇게 해놨어. 나 하나 신경 쓰지. 그 어쩔 수가 없나 봐, 그게. 근데 음향이 좋았다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 지방에서 이렇게 남자들 모임에 가서 거기서 앉고 막 버티는데 그게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임신한 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그 뭐라고 해요? 입덧할 때 먹고 싶은 거 채우듯이 그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몰랐죠. 목사님 몰랐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채우셔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피 튀게 싸워야지 쫙 채워주고 집에 오면 승질이 나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의 부족한 양의 에너지를 채우고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쌈박질을 할 때는 허튼 짓 하니까 쌈박질 해야지. 아니 커튼 지대는 안 하지만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주역에 대한 뭐 흔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재미로 보시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제가 꽤 많은 책들을 보고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만 알고 있고 이걸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주역이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음향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요즘 이상한데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그걸 필요는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강이 있는 데다 옆에 호수가 있는데 또 집안에 또 연못을 파놓고 집에 또 자기 방에다가 어항을 갖다 놨다 그러면 뭐 주역에 어쩌고 음양이네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얘기를 딴 거 치우고 그냥 다른 거 화초 중에 무슨 꽃보다 나무가 이제 양이 나가니까 그 나무랑 갖다 놔라 이렇게 이제 충분할 필요가 있겠죠. 나쁜 건 아니죠? 그 미신적인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실 같은 것도 가보니까 음이 강한 형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방문하러 온 사람 여자가 많은데 거기다 또 북쪽에 문 있는 병실이 있으면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여기 너무 춥고 그러니까 남쪽에 저쪽 병동을 옮겨달라고 그래. 그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다 깨져. 음양의 조화가 맞춰지면 그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 그 노목사님은 아주 내가 보니까 풍수질이나 음양의 조화에 관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 자, 너무 얘기가 많았나? 얘기하다 지쳤어. 조금 쉬었다 합시다. 박수. 가져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읽어. 성대? 네. 역경의 이해. 천명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경의 이해. 서원. 중국 철학을 인사하여 정리하면 천명의 이해와 실천, 지행하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생명의 세계는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은 법칙이 있다. 이것이 천명이다. 일종의 자연법, 우주의 법칙이 있다.
마치 서양 철학의 다원론자들이 우주는 무한한 원자로 되어 있고 사랑과 불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예, 그래서 이제 다원론자들은 우주가 무한한 원자고 그것이 사랑과 불화는 원칙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사랑하면 합쳐지고 불화하면 흩어지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읽으세요. 우주는 크게 보면 천지, 해달, 강과 산, 우려와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속에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다.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나의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 점이며 복이다. 전체 우주의 생명의 운동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자신도 움직이고 있으면서 다시 이 우주의 운동 안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선택한다.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서 점을 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고 방향을 바꿔 움직일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우주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주요 공부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속으로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고 표면은 파묻힌다. 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선장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돛을 올리고 키 움직임을 결정하게 된다. 기상을 관측하고 별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배의 능력과 남은 기름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다. 네, 성경을 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나오미 일행이 모압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망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관측은 잘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은 이제 굶어 죽게 생긴데 어디로 갈까? 근데 잘못 갔죠. 결단을 잘못해서 잘못 간 겁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자기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 생각이 다 애굽으로 가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그러죠. 그 그랄로 갔더니 거기에 뭐 농사가 잘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점을 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뽑아가지고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괘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그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점괘를 뽑아갖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또 모험이죠. 잘 되지 않으니 가보고 난 다음에 아는 거지. 그래서 점괘를 뽑았을 때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걸 정확히 해석하면 제가 알고 것처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뽑기는 뽑았는데 망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앙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읽으세요. 우주에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떻게 움직여간다는 천명이 매 순간 정해져 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카오스 무수가 된다. 하늘에 의해서 천명으로 정해진 매 순간 모든 장소의 천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복이고 점이다. 복과 점을 통해서 배를 얻게 되면 그 배에 해당하는 효를 읽고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배는 어떻더라는 교사를 읽고 사태를 파악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을 결단하고 행하게 된다. 마치 바다에 떠있는 뱃사공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모험의 항해를 시도하는 것과 같다. 성패는 자신이 처한 주역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점을 쳤고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했고 제대로 대처했는가에 달려있다. 네, 그러니까 바다에 떠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되게 이제 그 바람이 뭐 서쪽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자그로 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걸 되게 압니다. 오랜 그 경험을 통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그걸 경험한 아버지, 어부나 또는 선배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왜 그래요 하는 걸 안단 말이죠. 그리고 해류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날짜를 따져보면은 지금 뭐 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 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가 몇 미터를 칠 때는 어떻다,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얼토당토 하는 걸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고기를 잡으러 더 깊은 바다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죽는다 그러니까 항구로 돌아가자는 건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점괘를 뽑아가지고 그걸 해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형편이 과거와 달라졌단 말이에요. 목회는 어떡하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이런 목회를 했는데 다시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뭐 기름 부으심 쪽에 관심 갖다가 이제 또 인문학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점괘를 뽑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점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혐오감을 줘서 그렇지. 그 다음에 김민종 장사. 주역은 목회라는 사람이 주로 거북의 등껍질에 불을 태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일정한 형태에는 일정한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 반복해서 실행한 거북 등 껍질에 그림들을 8개로 정리하여 개를 그려놓음으로써 시작되었다. 주역은 그 후 8개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하여 8개의 개를 다시 8개를 더 붙여 사용했다. 64개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주역의 발전은 주나라 문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주나라 문항이 64개에 대해 주석을 붙인 것이다. 주 문항은 옥에 갇혀서 온갖 지혜를 다해 역경을 주석했다. 그 전에 기장역, 연산역 등이 있었지만 그 저작은 없어졌고 문황이 집필한 주나라의 역, 즉 주역만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주역은 문항이 역경을 연구한 뒤에 쓴 연구 보고서이다. 오키시는 왜 8개를 그렸을까? 분명 우주의 비밀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 우주의 오묘한 신비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를 희망했고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바랬다. 네, 그래서 이제 64개는 뭐서 나왔냐면은 원래는 8개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건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8개를 이제 또 하나씩 얹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개를 하나 더 올리고 그럼 이런 개가 8개, 6개의 개가 되는데 이건 4개라고 1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또 똑같은 건개 위에 또 다시 뭐 이런 개를 또 얹고 해가지고 이게 8개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8, 8에 64, 64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 세상을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괴사가 괴에 대한 이제 이걸 괴라고 하고요. 이거 하나하나를 효라고 합니다. 효는 교에서 왔다고 그러죠. 근데 효에 대한 이제 그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이런 괴와 이런 효가 나왔을 때는 되게 어떻더라는 그런 통계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문제는 이 속설이 있어요. 너무 이 점을 뚜렷하게 잘 쳐서 아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도 안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자기 말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너무 점을 잘 쳐갖고 끊어지게 안 돼. 일찍 죽을 테니까 너무 점치지 말고 되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목회에 접목한다고 막 또 따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복과 점이 다른데 점은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숫자를 갖고 계산하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토정 비결 같은 건 이제 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년, 생월, 생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따져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뭘 뽑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해요. 복.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점과 복은 좀 다르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8개 또 읽으세요. 개와 8개, 개는 매다는 뜻이다. 실제로 개는 매달아 놓은 현상이다. 8개란 우주의 8가지 현상이다. 우주는 한 번의 역경이다. 우주의 모든 현상의 역경으로 설명된다. 근데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명의 세상은 한시도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혼돈의 상태이다.
이 혼돈한 상태는 그러나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카오스모스이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 밑에 이제 복귀 8개 방이던데, 이걸 이렇게 그냥 제가 어떻게 컴퓨터로 저 괴를 그릴 수가 없어서 아까 제가 여기서 그려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우주의 그 구체, 말하자면 공과 같은 형태라고 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한계고, 실제는 이 공과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과 같은 형태 속에 이 8개의 현상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별자리 정치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재 이 역경에 비하면 굉장히 유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음이 강했냐 양이 강했냐, 또 달과 별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바람이 강했냐 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다 우리 몸과 인격이나 정신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어디 전라도 사람의 성품하고 충청 사람의 성품이 달라요. 또 함경 사람. 그래서 북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은 개성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래요. 우리 충청과 비슷한 멍청들. 느리고 잘 속아 넘어가고 뭐 그리고 환경들한테 처음 되는 사람은 아주 거칠고, 그리고 막 아주 산에다 막 이렇게 하고. 그것이 사람 자체가 그냥 태어나기 거기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질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잘 안 변하죠? 자, 그래서 그 8계절은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줬으니까 이건 공으로 생각합니다. 공. 공과 같은 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노 목사님이 그 3쪽 복귀 8개 뭐 읽어주세요. 복귀 8개가 주역의 기본이다. 이것을 평면도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플라톤의 우주론, 히마이오스와 같다. 우주론을 8개도처럼 그린 것이 플로티너스의 철학이다. 이와 같은 주역의 우주론을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플라톤 티마이오스 지난번 공부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공부랑 공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순수 진료고, 여기 이데아라고 그러면, 여기 두 마리 그 마차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서 사람이 점점 이쪽으로 에로스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이데아 쪽으로 가는 거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은 진료 쪽으로 가서 타락하고 오게 이제 거룩해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계속 돌고 있다는 거, 돌고. 근데 이 구체를 없애고 이거 이렇게 일직선으로 말하면 이제 프로테이스 철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일자가 되고 우주 이성이 되고 또 영혼이 되고 화풍소토가 되고 그다음 순수진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이 주역도 이렇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이것을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복귀 8개가 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예수는 한 해를 도라고 합니다. 이름은 도로 해석한다. 우주 만물이 시시각각 서로 교류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우주는 구성 요소인 천지, 1월, 강과 산, 모래와 바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것을 생명의 현상이라고 말한다. 건괴의 상류는 양표라 하고 본괴의 상류는 음표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8개의 현상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과 모래와 또 하늘과 땅과 또 뭐 태양과 달이 끊임없이 이제 교류하는 거죠. 태양도 계속 돌고 있죠. 또 달도 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다도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또 바람과 천둥 번개에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바다도 요동치고
그렇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또 하늘에 구름이 생기고 또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땅이 또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를 먹고 계속 움직이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목회지에서 여기까지 또 와서 또 좀 이따 끝나면 밥 먹으러 가고 또 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런 것 속에서 뭔가 우리가 과연 이러한 현상 속에 어떻게 나를 파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이 점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64개. 64개란 무엇인가? 8개 하나하나에 다시 8개를 붙여서 64개를 만들었다. 복잡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후대의 시도이다. 64방문도에서 둥근 그림은 시간을 관장하고 네모진 그림은 공간을 관장한다. 예, 그러면 64 방위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건, 태, 리, 진, 선, 감, 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아까 제가 옆에 이 동그라미 그 복귀 8개에서 얘기해놨어요. 건, 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됐다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일자가 이제 건이죠. 건에다가 이제 또 1, 2, 3, 4 이렇게 쭉 하나씩 더 붙이면 이게 이제 64괴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근데 이걸 이렇게 네모로 만들면 이건 방위도가 됩니다. 방위도.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어디 앉아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듣는 거나 그 소리 들리는 거나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아는 사람은 그날 딱 가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도 강사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딱 보고 앉는 자리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강의를 할 때는 그걸 세게 생겨서 굉장히 그러면 약간 응달진 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이렇게 목소리 약하고 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양다 쪽에 앉는 거죠. 그것도 앞자리 뒷자리 그렇게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무조건 앞자리 앉으라고 하면 왜 앞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역적 입장에서 보면은 앞자리는 이제 영적으로 파워풀하단 말이죠. 목사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보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은 양입니다. 양 말하자면. 그리고 사람들은 흙이니까 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양이시죠?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신을 갖다가 건으로 표현해요. 건. 흙은 양으로 가까운데 그것도 세속에 살다 보면 타락한 것이 이제 음입니다. 또 거룩해지는 양이죠. 양기가 강해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건하고 가깝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 교회 기왕 나왔으면은 앞자리가 좋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무조건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을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방위도가 굉장히 이게 또 이 주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공간의 개념에서 64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뭐 학교 갈 때도 야 너 앞자리에 앉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되게 뒷자리는 좀 노는 애들이 앉죠. 그래서 뭐 장난치고 뭐 만화책고 그런데 앞자리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방위도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자리는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1-1 건에서 거기가 좋은 자리죠. 이 앞자리 아니면 여기 좀.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는 이제 뒷자리나 중간 이유가 좋습니다. 왜냐면 영화는 깜깜하니까 눈높이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방위가 다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아무 의미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4개 차서도인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노자에서 이제 더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겠는데, 음양 위에다가 그것을 종합한 태극을 하나 더 둠으로써 이제 뭐 태국 도서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 점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목사님.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점괘를 뽑는다. 이것은 주로 자신이 처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시간이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시간을 관장하는 것은 64개이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서 있는 장소가 전체 우주의 생명 속에서 어디인지를 파악한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우주 생명 속에서의 자신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 점괘를 통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어떤 상태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가 파악된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된다. 사람 개인은 이런 우주의 시공간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과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역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서양에서는 이제 동서 북 남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역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에가 남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이게 북이고. 그래서 동은 양이거든요. 또 서는 음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도 앞에 이제 뭐 강의하러 간다든지 그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에 양쪽 양이 있는 동쪽으로 되게 많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그냥 우연 같지만 보이할 때 음양의 조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양식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어떤 상황으로 움직여갈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모험해야 한다. 이것이 맞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망한다. 역경은 두 가지의 시와 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역경의 태반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주 뛰어난 인재라도 때와 장소를 못 만나면 쓰임받을 수 없다. 노자가 공자에게 말했다. 군자가 때를 만나면 가마를 타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머리에 물건을 입고 다닌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공색하면 자신의 몸을 닦고 때가 이르면 천하를 다스린다. 역경에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풍한 서술이다. 사람이 자연에서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해와 달의 법칙이다. 태양과 달의 운행 때문에 기온이 뜨거웠다 추웠다 한다. 역경에서는 춘추보다 한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주에는 찬 것과 뜨거운 것 두 종류밖에 없다. 태양과 달의 위치를 항상 살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우주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성품과 건강을 따져 볼 수 있다. 토종, 비결, 육식각자 등.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다 다르죠.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39에 임신해서 40에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60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도 재혼했기 때문에 늙어서 제가 태어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약합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태어났으면 아버지 젊고 훨씬 더 건강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다 그 시대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또 부모의 환경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를 봤을 때도 그런 게 있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딱 가면 3박 4일 용인데 우리 최 목사님이 오는 바람에 10일을 썼어요. 그리고 혼자 또 한 5일 이상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완전히 뚝 떨어져서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싶은데 또 거기 안 오는데 또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는데 막 너무 힘든 거야. 밥이 먹고 다른 거 없이 자고 싶은데
그런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주역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온 걸 알리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알리지 말라는 것까지 그래서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역적인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목사님 6번. 주역과 미신의 관계, 주역은 중에 우주과학이다. 그렇다면 왜 주역이 미신으로 빠지는가? 정교를 얻는 방법 때문이다. 우주가 카오스 모스라는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주가 움직여갈 다음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문제는 우주의 현재 상태를 알아내는 점을 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가이다. 방법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다. 정성을 들여서 점치는 독을 뽑아서 나온 괴가 과연 자신이 취할 우주의 위치와 시간과 상태를 정확히 뽑아낸 것, 파악해낸 것이라는 근거가 묘연하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인가? 우주가 살아있어서 점치는 인간을 도와주는가? 아니면 신이 있어서 도와주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신이여 전개를 제대로 뽑아서 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개 뽑는 것을 도와주소서. 천지신에게 기도하고 전개를 뽑는다면 미신으로 전락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개를 뽑는 것은 완전한 우연을 필연으로 오해하는 비과학이 된다. 주역 연구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논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데 제가 볼 때는 주에 관해서 나중에 글을 한번 쓴다고 하면 이걸 문제 삼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점괘를 뽑아갖고 그것이 자기 현재 상태를 정확히 좌표를 찾았다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한 것이죠. 그냥 자기 뽑아가지고 우연히 뽑힌 것 같다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그런 걸 통해서 뽑지 말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자는 점을 잘 안 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음양의 조화 문제로 이 상황을 파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한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점괘를 뽑진 않아요. 점괘를 뽑는 게 이거 6개 그 표를 찾아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동전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사람 그림이 양이고 뭐 숫자가 음이다를 딱 던져서 딱 했는데 양이 나와서 큰 걸 그리고 또 딱 던져서 음이 나와서 또 그리고 또 양이 나와서 그림이 6개 나오죠? 6번만 던지면 괴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괴사를 찾아보면 이제 그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 괴사를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2개 나왔을 때 되게 어떻다. 그러면 딱 오늘 전적인 분위기 어떤데 이걸 보니까 오늘 양이 강하니까 뭐 조심하고 특히 남자를 조심하라. 잘못 양이 강한 남자 만나면 싸움 일어나고 사고 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자 가까이 앉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점괘를 뽑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음양의 조화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은 좀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미신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점하면 벌써 아주 혐오감을 갖기 때문에 점 얘기하거나 주역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사전 읽어주세요. 계사전 네. 계사전 공자의 역경 연구 보고서 위편 3절에 고사를 남긴 공자의 역경 연구. 계사전 상하 2권은 공자가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자가 50이 되어서 비로소 역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50세가 되어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에 아무것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고 70에 이르러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심혈을 기울여 역경을 20여 년 공부한 결과 마침내 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고등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교도 이제 교로 발전한 것은 이제 주자에 와서 비로소 교가 됐거든요. 그때는 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읽으세요. 8번.
공자의 계사전에서 건곤괴의 중요성. 역경의 이치는 저울과 같다. 한쪽이 가벼우면 그쪽이 올라가고 다른 쪽이 가벼우면 다른 그쪽이 올라간다. 저울의 양측에는 건곤, 즉 양과 음이 있다. 우주는 태양이나 달과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양과 음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양이 올라가면 음이 내려가고 음이 올라가면 양이 내려간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현실을 파악하며 점을 치지 않아도 우주의 전체 상황을 대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한 얘기들은 제가 점을 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음양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근데 공감이 간다는 말이죠. 공감. 그리고 이것은 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한다거나 집을 질 때도 물과 산이 적절하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에 집을 좀 뒀습니다. 만약에 바닷가나 호숫가나 강가에다가 치면은 음이 너무 강하죠. 습이 너무 강해가지고 집도 오래 못 가고 사람도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양이 강하고 막 황토나 이런 게 메마른 곳에 하면 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데는 이제 연못 같은 걸 파서 수초도 키우고 하면 좋죠. 그럼 적절하게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두산의 연못은 좋죠. 그렇지만 한라산 연못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바다니까. 그 똑같은 연못이지만은 보기는 좋아도 그 건강은 그냥 산에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때 읽으세요. 인생의 내현상, 이것이 주역의 사상이다. 노음, 노양, 소음, 소양이다. 인생에는 기륭, 회린밖에 없다. 회란 후회하는 것이고 이는 곤란한 것이다. 역경 64개 전체는 길, 흉, 회린 네 변화만 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 즉 길만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좋지 못하다. 우주의 만사는 움직이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움직이면 좋은 것이 4분의 1이고 좋지 못한 것이 4분의 3이다. 네, 그러니까 다 좋지 못하죠. 좋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움직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이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민수 목사님 9번 읽어주세요. 역경의 육효, 역경의 괴가 왜 육효일까? 육효는 세계의 경계를 밟아나온 것이다. 무엇이 상륙일까? 천지인이다. 위로는 천, 아래로는 지, 그 가운데는 인이다. 천지와 인에는 결함이 있다. 천지의 상륙이 한 번 움직이면 육효가 된다. 그리고 이 육효가 또 움직이면 상대적인 영향, 즉 음양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육효를 뽑아서 이제 현재 자기 우주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그 효사가 좀 있거든요. 주역을 읽어보면은 이런 모양일 때 어떻다는 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 땐 나가라고 나가는 거고 물러가라 할 땐 물러가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도움을 받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그 다음에 들어가주세요. 인간과 우주, 인간은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치 해와 달에 의한 바다의 뱃물과 썰물에 따라서 뱃사공들이 움직이고 고기와 갯벌에 생물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여자의 육체와 정신의 발전 과정은 7, 남자의 발전 과정은 8이다.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여자는 7이 14, 생리주기가 나타난다. 남자는 8이 16세에 생리주기가 나타난다. 73, 결혼 나이이다. 남자는 83, 24가 결혼 나이이다. 여자는 77, 49가 갱년기이다. 생명이 쇠퇴한다. 남자는 87, 56세가 갱년기이다. 이런 주기를 벗어나기 예, 그런 얘기를 계산을 봤는데, 73, 21이 빠졌네요. 근데 여자는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자가 27에 14쯤 되면 되게 생리가, 요즘에 좀 더 빨라지기도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때는 이제, 양기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첫사랑,
맹목적인 첫사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좋아하고 뭐 오빠도 좋아하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지. 그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뭐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남자는 좀 늦되죠.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도 보면 뭐 여자애들이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왜? 그러면서 이제 잘 못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가면은 그 37A10을 결혼할 나이인데 진짜 이제 남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남자는 조금 늦어서 24세 정도 결혼하면 좋다는 거고 또 갱년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여자는 실제로 49세가 되면 갱년기가 오는데 남자는 좀 한 56세 되는데 지난번에 박정성 목사님이 자기 갱년기라는데 거의 맞는 것 같죠? 그 양반이 한 56세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죠. 되게 재밌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우주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 목사님 복과 좀 가져왔어요? 네. 읽어요. 복과 점, 복 도구를 사용해서 괴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복은 주로 짐승의 뼈를 이용한다. 소의 뼈를 이용하고 거북의 등껍질을 이용한다. 점대를 뽑는 것이나 시골의 참빗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복이다. 숫자로서 괴를 구하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 점과 복은 운동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 나는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 생명의 전체성 속에서 역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좌표를 찾는다. 카오스 속에서 모스를 찾는 것이다. 이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이 상태를 괴를 뽑아서 알아낸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시간과 우주의 장소의 한 곳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괴를 뽑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괴를 뽑는 것으로 자신의 우주 속에서 좌표를 알아냈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괴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유사한 상황, 뒤에 건괴와 본괴를 뽑았을 때의 상황과 또 그것을 뽑았던 사람들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같은 괴사를 가지고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람의 개인적인 사견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것이 문제지. 정말 정확히 뽑을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보는데 그 뽑는 것이 문제고 뽑힌 것이 그것이 과연 우주 속에서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뽑혔다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 시위가 어떻게 보였어요? 역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자신과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서 군자의 일상생활은 편안합니다. 단지 역경의 변화 순서만 보아도 충분하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일정한 순서가 있어 그의 변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 만사 만물은 수시로 변화하지만 역경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변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면 된다. 역경을 이해하게 되면 변화하는 하나의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역경의 변화 순서에 통하면 우주의 대법칙에도 통하게 된다. 변화 과정에는 한 번 변하면 움직이면 다시 변한다. 이런 변동의 결과는 좋지 않으면 나쁘다. 즉 길하지 않으면 흉하게 된다. 역경의 이치에 입각해 행한다면 천일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역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변하고 또 좋아지면 나빠지고 나빠지면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긴장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회자 정리, 위자 정해 이런 것도 다 역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뭐 목회도 이제 바닥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좋아지겠구나. 이건 역경의 법칙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음이 강하면 결국은 양으로 가고 양이 강하면 음으로 가고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떨어지고 이것이 이제 역경의 가장 큰 원칙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런 우주 속에 내가 과연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우리 한국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역경의 입장에서 요즘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음과 양이 가장 크게 부닥치는 곳인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란 말이죠. 그 주변에 세계 강대국이 다 모였어요. 뭐 가장 센 미국이 있고, 두 번째 강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붙어 있고, 또 경제는 아직도 2위라고 하는 일본이 붙어 있고, 또 가장 또 저쪽 반대편에 강한 러시아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심에 한국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음과 양이 강하게 부닥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딱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데 예측해 보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상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주역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양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어디 음원대로 이제 쪽에 흘러가야 돼요. 가장 음이 강한 곳은 이 유라시아 벨트란 말이죠. 가장 세계 가난한 어디냐면 뭐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이쪽 탄자 들어간 데가 다 그게 가장 세계 가난하니까 거기서 제일 원하는 게 우리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 한국을 원합니다. 뭐 유럽에서 한국을 원하겠어요. 뭐 미국에서 원하겠어요. 일본에서 원하겠어요. 여기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케이팝이다, 뭐 플레이푸드다, 뭐 그런 패션, 그리고 무슨 화장품, 차 같은 거 흘러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은하의 조화에 따르면은 우리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갈 거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왔는데 그걸 갑니까? 또 지금 갈 곳은 이제 중국이나 그쪽에 가야죠. 그럼 그걸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대에 가서 무엇을 말씀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 게 우리가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한류의 마지막 그 맨 탑 거기에 물결에는 이제 기독교를 흘려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건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슬람권 다 그 이슬람권인데 거기에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니네 같은 미개한 놈들이 예수를 믿냐고 해서 이 서양의 기독교가 거기를 선교사를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어요. 한국은 칼을 갖고 복음이냐 칼이냐 이게 아니라 하여튼 한류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노래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코이카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먹여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러면서 당신 나는 어떻게 예수를 완전 부흥하고 발전했냐 그럴 때 예수님을 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새마을운동 어떻게 했느냐. 새마을운동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알고 보면 기독교 시작한 거냐. 경제발전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뒷받침해줬지. 어떻게 교육이 스님인데 높아졌냐. 기독교가 한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자. 우리 어려워도 자식들 가르쳐야 되겠지. 이렇게 했다는 걸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양이 엄청 강하고 양과 음이 전 세계의 그 힘이 여기에 맞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엄청 에너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고 있거든. 이 물결을 다 타고 있는데 기독교만 다 고개 숙여져. 이게 참 문제야. 여러분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공부만 뭐야? 이런 걸 보고 배워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때가 올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좀 몽골어도 배우고 카자흐스탄한테 배워 주세요. 카자흐한테 배우고. 신목사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거 좀 배워. 김인종 목사 전도사는 나이 어리니까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그쪽으로 가야 돼. 어? 또 사모들도 있고 공부 좀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응원하는 그룹으로 밀려났지만은 여러분의 시대는 글로 가야 돼. 이 유라시아 벨트 내가 만든 말이야. 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김지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역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시간과 위치에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그냥 우주의 움직임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 뿐이지. 이제 그런 위치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하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경 접설. 역에 통한 사람은 점을 주지 않는다. 괴를 꼭 뽑을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대책을 파악하여 따로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물질과 상태를 이미 마음속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설사 괴를 뽑지 않고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 깊은 물속 고기를 볼 수 있는 자는 상관없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길하다. 일찍 죽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너무 미래를 밝게 아는 자는 이제 괴롭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래 못 살고. 또 알면 얘기를 하긴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이제 관심을 갖되 동양 철학의 역경 없이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알되 미신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대신 양과 음의 조화가 평행저울처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고 가는데 맞추려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그래서 여자들 보면은요, 남성다운 여자들은 그 되게 보면 애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여성다고 그냥 뭐 조신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약간 은큼한 것 같은 여자들이 애인이 많아.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그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용기가 강하니까 또 그런 남성다운 남자가 또 좋아해. 그런 여자를. 그래서 막 뭐 귀엽다 그러고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이러면서 또 보면은 막 그런 여자는 또 남자가 많아. 또 좋아하는 남자가. 저 왜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또 남자도 좀 약하고 그런 여자들은 남자는 또 약간 보이시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몸도 약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이시한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남자하고 여자가 중간이야. 그래서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힘도 세고 못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잘 맞아요. 예. 나는 그 음양의 조화가 웬만큼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저보고 뭐 예쁘고 뭐 이렇게 개날픈 여자 좋아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난 그런 여자를 싫어합니다. 막 이렇게 어린 양하고 막 몰라 이런 여자들 싫어해요. 그 음양의 조화 때문에 그런 거지. 확실히 여기 온 여자 목사님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게. 그러고 보면 우리 그 곽인 목사님도 약간 내과하고 좀 비슷한 거다. 우리 김승 목사님도 약한 여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잘 맞는 우리 거죠. 센 언니들이야. 요즘 말로 센 언니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결론 읽어주세요. 적정히 대단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어린애 장난 같기도 하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학문은 모두 이처럼 어린애 장난과 같다. 불교에서 참 학문을 희운이라고 한다. 아이들 놀이 같다. 예, 그 놀이 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역경을 한번 떼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역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책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 두 권의 책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남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경 잡서라고 주역 강의 이렇게 남회근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역경 잡서라고 주역 강의라는 책이 제가 본 중에는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혹시 관심 돼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주막 간산격으로 역경 어려운 책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렇게 쉽게 설명은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사유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이걸 듣고 소감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충범 목사?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밌는데 너무 이제 주역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고 필요한 건 쓰면 좋겠어요. 또 김윤중 전사? 또 노목사님? 정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빼고 나서의 주역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점이 너무 이제 사이비들에 의해서 도토리 수단을 전락해 갖고 신비로 가니까 미신만 봅니다. 우리식 표현, 서양 철학 표현으로 균형, 조화,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 개척 자리를 얻는 데도 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양이. 근데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또 풍수질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통해서 확실하게 더 좋은 건 이제 왜 이제 그런 것들이 미신화됐는지 이렇게 평가까지 해주신 게 참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태양을 양이라고 그러고 달을 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제 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이 달은 음과 양이지만 그보다 음양은 더 커요, 개념이. 그 음양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해가 양인지 또 왜 산이 양이고 물이 음인지 그렇게 나누는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뭐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주역이 나는데 그런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강한 거죠. 그게 양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음은 약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지기 전을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 또는 무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눠지면서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한 거. 이게 너무 강해도 안 좋고 약해도 안 좋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자연에서는 자기의 그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양이 강하고 음이 강할 수도 있는데 자연은 거기에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그걸 맞춰 나갑니다. 맞춰 나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거기 같이 잘 맞춰 나가서 자유의지 인간만 있으니까 거기서 양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제 음 쪽에 뭔 행위를 한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맞춰 가라는 것이죠. 그 해와 달 얘기하면서도 별이 있잖아요. 네. 그 별은 또 좀 어디에 속한 건지 그 우주니까 네. 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좀 잘 안 나와요. 아, 그건 이제 또 다른 방법. 여기 이 도끼 팔개와 관계없이 별을 갖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만으로 또 체계가 있는. 그게 수금지와 목토, 그게 이제 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오행도 있고, 뭐 풍수도 있고, 뭐 손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얼굴 보는 그런 관상도 있고, 별하고 다 거기에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면 그 이제 주역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강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주역의 대가가 그 사람은 이제 음양 모양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주역을 자기네는 개발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걸 맞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이 되는 복귀 편리만 갖고만 해도 생활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보면 그 근원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근데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거기 말씀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역경, 작설이나 주역 둘 중에 하나만 봐도 특히 이걸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게요. 네, 저는 뭐 사주나 풍수나 이런 거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보면은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동양에서 자연만을 이해하고 질서를 이해하는 어떤 방법이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성경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괴를 뽑을 때 미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디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도 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얘기 공자되겠지만 정통했다고 할까? 이제 주역의 기본을 아는 사람은 괴를 뽑지 않나요? 미신에 빠질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양의 조화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관상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분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을 좀 들 것 같고, 목사들이 굳이 이걸 주역에서 왔다 사주 관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 신의 세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신을 배제한 자연, 우주 그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능하면 요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기본은 자연법입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 자연법인데 특별한 놈을 개입을 하세요. 이 자연법을 쪼개서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 기적 표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의 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혼란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가능하면 자연법 안에서 운영을 하시되 어떤 특별한 경우는 개입해 들어오신다. 그래서 자연법을 어긋나게 하신다. 이런 태양의 경우를 잡으셨다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에 입각해 살기 때문에 이걸 참고는 하되 이걸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최 목사. 됐습니다. 또 성 목사.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신 거에 짧게 요약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된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점괘가 그 임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작품이나 환경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귀신한테 그걸 빌면서 한다면 귀신이 하나님을 쫓지 않게 하려고 이걸 맞춰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이제 공자를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교회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파악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역이 방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과 모든 사상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큰 게 주역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으로 이 자연만물을 설명하고 체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절에 물론 이제 거북 등점을 갖고는 했지만 그게 누적이 돼서 요즘으로 말하는 빅데이터로 이 64개가 나왔으니까 이 64개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가는데 거기에서 점괘를 뽑는 것도 그 64개를 읽어낼 줄을 알면 뽑을 일이 없잖아. 그건 64개 흘러가는 거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 좌표를 알려면 그리고 지금 64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64개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마음을 정갈하게 먹고 뽑으면 뽑힌다는 거지. 근데 그게 누가 뽑히게 하느냐 하는 거야. 이제 귀신이 뽑히게 하는 건지 우주가 정성을 다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건지. 그런데 그 부분이 묘한 거죠.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이해도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어떻게 그냥 아무 대책 표식에 당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간절한 여면에서 나온 거죠. 이걸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어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문왕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무왕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자연과 우주 속에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당하는 가뭄이 오면 그냥 다 굶어 죽고 막 이제 홍수가 나오는데 다 떠내려 죽고 전염병 오면 다 그냥 다 죽어버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는 그런 간절한 영혼에서 나온 거지 이걸 뭐 남을 해코지 하려고 그런 남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다. 또 김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황 목사님 메일 주소를 좀 알 수 없어. 걱정할 게 있으면 좀 같이 보내주세요. 자, 박수 치고 한 3분만 쉬었다가 물러갑시다. 수고하셨어요.